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원자력 정책센터와 함께하는 사단법인 아침의 사기 에너지 학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아침의 정다희 연구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0강 방사능 재난 시 부산시 주민 보호 체계는 이라는 주제로 이장희 부산시 원자력 안전팀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것이며 사회는 사단법인 아침의 하경숙 이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사님 부탁드립니다. 이장희 팀장님께서는 보니까 2000년부터 원자력 안전에 대한 일을 현재까지 계속 하고 계셨는데 중간에도 한 문재인 정부 때는 원자력 안전은 아니시고 재난 안전에 대한 일을 하셨어요. 근데 문재인 정권 때 원자력 팀장님 자리에 계시는 그 자리에 부산시의 YWC에 있는 청소년 상담 을 하셨던 분이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 부산의 원자력 안전이란 게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잘 되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인터뷰를 들어가니까 부산시도 뭐 아랫사람들이 유능하니까 팀장이 몰라도 된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던데 정말 이건 총체적인 난국이 아니었나 참 걱정이 많았는데요. 다행히 원자력이 5년 동안 그래도 안전적으로 잘 유지가 돼서 정권 바뀌어가지고 다시 원자력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자력 뭐 사고 나면 다 죽는다 이러니까 도대체 원자력이 사고 나거나 이랬을 때, 재난이 일어났을 때, 부산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부산시에 근무하고 계시는 이장희 팀장님으로부터 강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아유, 저 이렇게 잘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장님. 예, 방금 소개를 받은 부산시 원자력 안전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장희라고 합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결국은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어떤 선동이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의 얘기에 이렇게 호기호기해서 원자력을 이렇게 많이 반대를 하고 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부분은 아마 그런 데 있는 것 같고 결국은 그런 부분이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3대 원자력 사고를 통해서 굉장히 내리에 박히지 않느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뭐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에너지 학교가 1기 때부터 사실 자갈밭길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을 했고 그 시작의 장소가 우리 부산이었습니다. 부산이었고 같이 힘을 합쳐서 제가 도와준 건 없지만 어쨌든 첫 1기를 통해서 부산에서 정착이 되었고 이후 지금 이제 4기를 맡고 있어서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또이 부산 에너지 학교에서 다시 또 제가 강의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저 역시 뭐 아까 소개에서 들으셨다시피 시청에서 있다가 다시 예, 밖에 나가서 3년 한 반 동안 거의 나가 있다가 다시 이제 지난 6월 27일부로 다시 부산시에 다시 복귀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부산대 원자력 방재 연구소에서도 한 1년 있었고 나머지 2년 한 3개월 정도는 어, 저한테는 굉장히 기회였던 것 같기도 하고 또 그쪽에 있는 저하고 좀 생각은 다르지만 어쨌든 전 정부, 즉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게 된 그런 또 배경이라고 하면 좀 그러는가요? 어쨌든 우리 모든 국민에게 많은 슬픔을 주었던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 세월호 참사하고 그다음에 가습기 사고와 관련된 부분을 조사하는 특별조사위원회에 저는 이제 안전사회국의 재난안전 전문가로서 이제 재난안전조사팀장을 마침 그쪽에 공채로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대략 한 2년 2개월을 그렇게 조사팀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도 이제 슬라의 일남 일녀가 있는데 그 당시 세월호 때 비슷한 또래 제 자녀 또래들이 많이 또 많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우리 애들이 아빠도 올라가서 세월호 특조위에서 그와 관련된 진실 규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갔는데 과연 이분들이 진실을 규명하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2년 한 2개월 동안
조사팀장으로 있으면서 진실을 원하는 건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고요. 예. 그런 부분이 항상 2년 2 개월 조사 보고서를 쓰고 나서 또 남는 아쉬움도, 제대로 못했다는 부분. 또 하나는 2년 2 개월 동안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도 과연 지금 이 시점에 다시 세월호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은 우리는 과연 304 명의 학생을 그렇게 물속에 놔두지 않고 다 구할 수 있을까? 그런 체계가 갖추어졌을까?'라는, 질문을 던져 봤습니다. 근데 어 누구도 사실 저 역시도 그렇게 답변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똑같지 않냐." 근데 왜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렇게 안전했으면서 그와 별반 차이 없는 그런 안전 체계를 더 확고히 공고히 하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큰 아쉬움도 있고, 또는 저는 그런 조사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항상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컨트롤 타워가 BH가 아니라고 이제 했던 것 때문에 자기들이 출범 초기부터 모든 재난의 컨트롤 타워는 BH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제가 가장 궁극적인 조사는 BH까지 가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의견을 냈고, BH를 마지막 재난 쪽에서의 조사가 이루어져야지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뭐 제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이 좀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결국은 뭐 말은 대외적으로는 컨트롤 타고 했지만 그냥 상황만 보고받는 그런 책이었다고 저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뭐 많은 사고도 있었고, 그중에 가장 큰 사고들이 보면은 우리 세종 밀양병원이라든지 또 제천 화재 참사에서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그 당시에 과연 그런 BH가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면은 답이 나올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런 큰 사건만 보더라도 '그러면 진짜 뭘 했지?'라는, 우리가 질문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좀 앞에 좀 길었는데요. 어쨌든 제가 이 업무를 2000 년부터 시작하면서 저는 이제 전공을 화학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업무를 시작을 하면서 원자력과 관련된 업무에 좀 많이 좀 빠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제가 원자력과 관련된 석박사 과정을 통해서 이쪽 원자력을 좀 전공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 대해서 더 자세히 또 알 수 있었고, 또 제가 워낙 또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한눈만 팠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서는 나름대로의 이제 전문성을 있다고 이제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체계를 사실은 우리 지자체들이 보면은 굉장히 방산 비상계구역 또 있고,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가 소지한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이런 차이가 굉장히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지자체는 아주 극소수에 좀 불구하고 아직 그런 많은 신용만 하고 있고 또 인력도 없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뒤에 다시 또 제가 강의하면서 얘기하겠지만, 전 정부에서 이제 결국은 방산 비상계획국을 30km를 확대했는데, 결국은 그거 역시 주민의 안전이라는 모토를 세워서 무조건 방산 비상계획국을 30km 확대를 했는데, 그 확대에 따른 주민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전담 인력들이 지금 해당되는 자치구군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벌써 1 년이 지났는데도. 그런 것만 봐도 이렇게 보여주기식의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의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우리 시의 주민 보호 체계는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체르노빌 원전부터 그 전에 PMI 원전 미국의, 그다음에 체르노빌 원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사례를 통해서 거기서 나온 교훈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부산형 주민 보호 체계로 발전시킨 부분이 되겠고, 이와 관련된 체계는 제가 일본에서 또 제가 발표를 한번 한 적이 있었고, 또 저쪽 그 미국 TMI 원전이 발생한 미국에 가서도 관련된 내용을 발표해서 오히려 원전 사고가 났던 그런 나라들보다도 조금 더 그분들로부터 발전된 주민 보호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좀 벅찬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시민의 눈으로서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혹시나 또 좋은 아이디어나 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나중에 이 강의가 끝날 무렵에 저한테 이렇게 좀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원자력과 함께 동행해온 부산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이유가 사실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이 고리 1호기가 이제 부산 기장군에 있지 않습니까? 이 기장군이 사실은 1995년에 이제 우리 부산시로 경남에서 편입이 된 거거든요. 그전에는 양산 동래군 기장이었는데, 예, 편입이 됐는데, 제가 이제 쭉 역사를 보니까 1962년에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이제 원자력 발전 추진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추진위원회에서 우리 좀 이쪽에 경남 양산시 기장업 월레리하고 그다음에 우리 월레리하고 이제 공수마을을 후보지로 지정했고, 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계속 늘 지금도 주장해오는 서울에도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라고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제가 역사를 찾아보니까 그 행주대교 북단 쪽에도 사실은 북단 지역을 후보지로 사실은 선정을 했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62년 그 당시는 우선 남북 대립이 굉장히 극심하던 상황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위치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경우는 짓고 나서 이제 이 냉각수로 사용할 사실은 이 한강의 물이 굉장히 오염이 된 상황이라서 부산 기장 지역으로 이제 선정이 되어서 고리 일기가 첫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이 되었고, 또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 상업 운전이 개시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원자력 정책 이행의 역사적 현장이 부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가 계속 운전 승인 허가도 되었지만, 또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가 영구 정지된 곳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지난 지난해 2021년 12월에 이제 우리가 원전 해체 연구소를 유치를 했고, 그래서 지난 10월 31일에 이 해체 연구소를 착공식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26년경에는 이제 원전 해체 연구소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이라든지 운영, 발전, 해체, 산업의 시작과 중심이 부산이다. 그만큼 원자력 발전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에서의 민심이 만약에 이 원자력 정책과 반한다면은 굉장히 원자력 정책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힘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그냥 일부러 앞에 이렇게 좀 제가 내세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부산, 울산은 굉장히 이쪽이 인구 밀집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가 굉장히 밀집돼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는 고리 1, 2, 3, 4호기가 있고요. 또 하나 신고리 1, 2호기 해서 총 6개의 원전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인접된 효암천의 하천이 있고, 그 하천을 바로 건너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신고리 3, 4호기가 현재 가동이 되고 있고, 신고리 5, 6호기는 현재 공정률이 대략 한 지금 한 90%를 좀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신고리 원전 3, 4호기, 5, 6호기라고 그러는데, 최근에 지난달에 이제 이 신고리 원전 3, 4, 5, 6호기가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세울 원전 1호기, 세울 2호기, 세울 3, 4호기로 이제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예, 어쨌든 이처럼 우리 시에는 많은 원자력 발전소로 인해서 시민과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에서 다수호기 동시 사고를 우려하는 이런 우려의 어떤 목소리도 크고, 또 시민 불안 요소로도 작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우리 시가 이 외에도 다양한 원자력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뭐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고리 1호기 이제 해체가 시작이 될 거고, 또 그 해체와 관련된 산업도 또 뭐 미래 먹거리라고 하는데 그 관련된 또 산업도 시작이 될 겁니다. 또 수출용 연구로라고 해서 기장 우리 장안읍에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5km 내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장안읍 산업단지에 이제 수출용 연구로가 지난 8월 31일 날 착공식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7년경이 되면은 산업용 또 의료용 동위원소를 전용으로 생산하는 15메가와트 이제 전용 수출용 연구로가 가동이 됩니다. 저쪽 대전에 있는 하나로 연구소의 이제 새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로 연구소는 30메가와트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런 원자력 발전소가 가장 이제 처음 저장 이제 가동이 되고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습식 저장소가 있는데, 이 습식 저장소가 이제 2031년 정도가 되면 이제 포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와 관련된 특별법이 이제 3개가 발의가 되었고, 그 3개를 가지고 현재 산자부 이제 상임위에서 이제 의논이 이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출발이 시작되었고, 사실 이거와 관련해서 좀 아쉬운 부분은 지난 정권 5년 정권 동안 5년이라는 세월을 이걸 빨리 시작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년 동안 공로라는 명목하에 계속 시간만 때우기도 하다 보니까 허송세월만 보냈던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런 어떤 원자력 환경에 좀 처해 있는 게 우리 시 현실이고, 안전적인 측면에서 이제 가다 보면 이런 어떤 다양한 원자력 환경 때문에 사실은 주민 보호 조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또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냐면,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는 보면은 도시가 발전하고 산업단지, 관광 인프라 시설이 굉장히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뭐 정관 신도시라든지 일광 신도시, 또 장안 신도시가 현재 또 조성 중에 있고요. 바로 장안, 단룡, 뭐 명내 일반 산업단지하고 동남권 원자력 의과학 산업단지가 바로 5km 이렇게 밀접해 있습니다. 또 동부산 관광단지하고 해운대 해수욕장, 또 마이스 산업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이런 다중 이용 시설이 다수가 이쪽 원자력 발전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어떤 만일에 하나 어떤 사고가 발생한다면은 어떤 이런 걸로 인해서 복잡한 도시 환경과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민의 안전 확보와 보호 조치에 굉장히 어려움이 상존하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의 방사능 방제 대응 체계를 소개를 할 텐데, 요 전에 앞서 제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사례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유는 최근에 일어난 세계 3대 사고 중 하나였고, 이 사고를 통해서 교훈을 우리 시 이 방사능 방제 대책 대응 체계에 그대로 반영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앞서 그거와 관련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아마 유일하게 보죠.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TMI 원전 사고 발전소도 인력에도 다 현장을 갔다 왔고, 또 제가 갔던 2018년에는 벌써 이제 인력기가 해체 과정 중에 일부 있었고요. 그런 현장을 직접 다녀왔고, 또 제가 기회가 돼서 현재 이제 아직 러시아하고 좀 전쟁 중에 있죠. 네, 우크라이나인데 그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그 현장도 제가 한 10일 정도 다녀왔습니다. 10일 정도 다녀왔고,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 지금 원자력 발전소 현장까지 제가 직접 어, 그쪽 그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우리 인원들하고 같이 현장을 가서 직접 계측기를 들고 왔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직접 주민들을 만나서 얘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제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는 원전 사고가 발생이 되고 나서 2012년하고 14년 두 번을 현장을 직접 제가 다녀왔고, 후쿠시마 현하고도 직접 이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었고, 마침 제가 이제 부산시를 떠나기 전에 이쪽 후쿠시마 현하고 MOU를 맺어서 후쿠시마 현의 어떤 사고 대응 사례를 좀 전수도 받고 해서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던 중에 이제 제가 부산시를 떠나게 돼서, 맞아 이제 그 부분을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앞으로 이제 근무하는 동안 후쿠시마 현과 이제 좋은 관계를 통해서 MOU를 맺어서 그 사고가 난 대응했던 그 후쿠시마 현의 일본의 그런 어떤 기술이나 그런 선진된 부분을 좀 받아들여서 접목을 좀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2011년에 있었고요. 3월 11일에 있었고, 사실 후쿠시마 원전 설계 기준 쓰나미 높이는 대략 5.7m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5.7m였는데, 그 당시 쓰나미가 온 부분은 대략 14m에서 15m였던 쓰나미가 3월 11일에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원자력 발전소는 이 앞에 있는 이 쓰나미 높이는 5.7m였지만 보수성을 고려한 부지 높이는 대략 10m가 됐던 거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터빈 건물하고 있는 이 디젤 발전기 있는 부분들이 다 전체 물에 잠기면서, 즉 소외 전원, 소내 전원이 전원 다 상실이 되면서 이제 결국은 핵연료가 이제 냉각을 시키지 못하고 핵연료가 이제 녹아내리는 멜트 다운이 발생하면서 수소가 발생이 되었고, 그런 수소로 인해서 이제 폭발이 된 사고가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때 이제 주 저거는 보면은 물론 이제 일본의 예, 이 재난 대응 체계인데요. 총리, 관제에서 직접 이 위기 대응을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휘계통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혼란이 발생이 되었고, 특히 뭐 가장 큰 부분은 해수 주입을 제대로 지금 그거에 대한 결단을 못 내려서 굉장히 늦게 하게 되었고, 또 주민들 소개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소개는 피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주민 소개와 관련해서 굉장히 주저하고 제대로 된 결단을 내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월 11일 날 이제 14시 46분에 이제 이렇게 발생이 되었고, 리히터 규모 9.0의 이제 지진이 일어났던 거였던 거죠. 예, 그러면서 대략 48분 후에 15m의 쓰나미가 이제 후쿠시마 제1원전에 도달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19시 3분에 이제 총리가 이제 직접 원자력 긴급 사태를 선언을 하면서 이제 제1발전소 2km 내 소개 지시가 20시 50분에 떨어지고 다시 이어서 3km 내의 소개, 반경 10km 옥내 대피를 지시합니다. 다 보시면 알겠지만 다 저녁 시간대거든요. 사실 이 사고가 터진 시간대는 굉장히 낮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낮에 이 정도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였다면 충분히 먼저 주민들에 대한 소개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굉장히 늦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후쿠시마를 통해서 얻게 된 교훈은 초기에 방사성 물질의 방출 시기와 방출 장소, 그다음에 방출 높이 등의 예측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그 부분이고, 그다음에 초기의 풍향이라든지 풍속의 변화 시기나 빗물에 의한 어떤 이 침착되는 부분, 바닥에 이런 예측의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원전의 상태에 따라서 사전에 우리가 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라고 하는데 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대해서 좀 5km 내의 파저 개념을 좀 적용해서 예방적인 조치, 즉 우리가 결정적인 영향을 회피하기 위한 어떤 예방적 대피가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사전 PAG 개념이 미설정됨에 따라서 초기에 이런 PAG 지역, 즉 우리 같은 경우는 이 PAG가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3에서 5km 내를 PAG 파드 지역이라고 하는데 소개에 대한 의사결정이 굉장히 지연됐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또 매뉴얼에 따른 의사결정 방법과 소개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을 따르지 않고 반경을 20km, 30km 이렇게 그냥 반경 자체를 광역으로 설정하다 보니까 소개 지시에 있어서 굉장히 혼란을 초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즉 어떤 개념이냐면 이 파저 개념과 선량 평가, 그러니까 방사선이 이제 노출이 되게 되면 이 선량을 그대로 지금 평가를 하고 그 방출에 따른 환경 감시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소개를 하든지 옥내 대피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환경 감시 결과는 북서 방향으로 길게 오염이 되었던 것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북서 방향으로 길게 이렇게 오염이 되었습니다. 오염이 됐는데 불구하고 이쪽 바람이 이쪽으로 지나가는데 그쪽 방향으로 주민들이 소개가 되었다는 거죠. 굉장히 좀 잘못된 소개가 되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방사선으로 인한 피해는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소개된 노약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구호소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었고 위생 문제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우리 고리 원전과 가장 가까운 동네가 길천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원래 마을 바로 2km 내 1km도 안 되는 뭐 대략 한 1km 내에 있는 마을들인데요. 그것처럼 후쿠시마 제1원전 바로 옆에는 2km 내에는 후타바 병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후타바 병원에는 노인들이 이렇게 정신 질환자부터 해서 또 이렇게 본인 스스로 일어나서 이렇게 걸어서 대피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분들이 소개가 늦어지고 다시 또 정부와 이런 어떤 현에서 그분들을 소개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망각을 함으로 인해서 한 3일 후에 또 소개가 이루어지고 하면서 버스에서 또 10시간이나 되는 고소에 도착해서 이런 과정 중에서 대략 한 60여 명이 죽은 그런 굉장히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많이 좀 파악을 하게 되었고요. 또 환경 탐사 이전에 추가적인 어떤 기준구역을 발표는 했는데 소개를 실시도 하지 않고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일부 이제 피폭을 당하고 하면서 굉장히 주민 혼란을 가중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이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에는 원전으로부터 8km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었는데 EPG가 이걸 이제 지금 대략 한 30km까지 확대를 했고 파저라는 부분은 5km고 나머지 파저 5km 이외에 30km까지가 이제 UPG라는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비상 발령 기준도 이머전시 액션 레벨이라는 건데 비상 조치 기준을 별도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 주민 보호 조치 기준 및 환경 감시 기준도 환경 탐사 결과하고 OIL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운영 계획 준이라는 건데 이 기준을 적용해서 이제 새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후쿠시마 후속 조치로서 이제 안전 대책인데 이거는 우리나라도 동일하게 1조 1천억 원을 들여서 다양한 안전 조치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부분들인데요.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우리 시의 이제 방사선 방제 대응 체계를 이제 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뭐 국가 차원의 방사능 방제 대응 체계는 크게 이제 대통령 이제 위기관리실을 중심으로 위기관리센터를 중심으로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 방사능 방제 대책본부가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되겠고요.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있는 위원장이 본부장의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이제 확대가 된다면 이제 총리가 이 부분을 이제 직접 범정부 통합 대응을 이제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과 행안부 장관이 공동 차장으로서 들어가서 이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평상시에 일어났던 비상시를 대비해서 비상시에 이런 현장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현장 방사능 방제 지휘센터라는 걸 지금 건설을 다 해서 각 원전 소재 지역별로 10에서 15km 사이에 이렇게 현장 방사능 방제 지휘센터를 건설해서 구축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 대한 지휘 컨트롤을 하겠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중앙에 있는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고위 공무원 즉 사무처장급이 내려와서 직접 현장 지휘센터장이 되고 이 현장 지휘센터장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전 소재 즉 비상계획구역에 있는 자치구군을 전체를 지휘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전반적으로 컨트롤하겠다는 부분이 우리나라의 국가 방사능 방제 대응 체계가 되는 거고요. 우리 광역 차원에서는 옆에 이제 수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현장에 대한 지원과 조정을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방사능 방제 대응 체계로서 우리 시는 시장을 이제 본부장으로 해서 부시장이 이제 이렇게 차장, 그다음에 총괄 조준방장, 통제관 시민 안전실장으로 해서 13개 EF를 가지고 이머전시 펑션 기능을 13개 협업 기능을 좀 이렇게 가지고 있고 모든 재난, 즉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을 전체 통합해서 이런 어떤 조직이 그대로 그런 전문성을 살려서 평상시 하는 업무의 전문성을 살려서 각 부서에 있는 장들이 각 반장의 역할을 하고 그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방산 비상계획구역이 우리 시는 이제 20에서 21km에서 당초 다시 20에서 30km로 확대됐는데 당초 3개군 즉 기장군, 해운대, 검정구가 이때는 포함이 됐는데 이 당시에는 46만 1000명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지난해 이제 12월 28일부로 방산 비상계획 30km로 확대 성인이 됨에 따라서 우리 시가 16개 구군인데요. 이 중에 대략 10개 구군이 이제 포함이 되고 그러면서 대략 한 46만 1000명에서 228만 1000명으로 보호 대상 인구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확대가 된 부분이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현장 행동 매뉴얼을 제정하고 방사능 배응자 계획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방지 장비, 물자를 또 확보하고 방제와 관련된 교육, 훈련 이런 시스템 구축하고 인력을 확충하고 정원하는 이런 후속 조치 작업을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고 이런 어떤 만약에 방사능 비상이 발령이 되게 되면 주민보호조치체계는 크게 3단계로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방사능 비상은 크게 백색, 청색, 적색 비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백색 비상이 발령되게 되면 어떤 뭐 신속한 비상경보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시에는 이제 초기 대응 본부가 구축이 되고 또 하나 자치구군에도 초기 대응 본부가 구성이 돼서 직접 이제 대책 본부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작은 대책본부죠. 풀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청색이라든지 적색 비상, 즉 이게 방선 비상이 상향될 거에 조정을 대비해서 이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 상황이 계속 악화가 되게 되면은 주민보호조치 준비를 할 수 있는 청색 비상이 발령이 되게 됩니다. 이때는 청색 비상은 사실은 청색 비상이 발령이 되더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컨테인먼트 적 이해를 통해서 원자력 발전소 내에서 이제 사실은 이 방사선이 소외로 노출되지 않는 조건인데 이 백색, 청색, 적색 비상 발령 조건은 원자력 사업자의 방산 비상 계획서에 보면은 각각 발령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백색 비상 조건은 20개, 청색 비상 조건은 17개, 적색 비상 조건은 6개라고 해서 이 각각의 조건이 되면은 바로 비상을 발령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청색 비상이 발령이 되게 되면은 우리 시를 포함해서 모든 앞서 제가 얘기했던 국가의 방사능 방제 대응 체계가 모두 발족이 돼서 운영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벌써 이제 주민 보호 조치 준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 청색 비상이 발령이 되게 되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인 교훈이 하나가 가장 취약계층인 안전 재해약자 사전 소개를 우리가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 즉 중앙 방사능 방제대책본부에 건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파저 부분 즉 방산 비상계획구역 내에 원전으로부터 5km 내에 있는 기장군에는
2개 읍면에 해당이 되는데 이 지역에는 대략 8개의 이런 재해약자 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 대해서 사전 이분들부터 먼저 소개를 우리가 건의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거와 관련된 건의를 현장 방사능 방재지휘센터에서 자기들이 결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 결정을 통해서 소개를 하라 마라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하게 되는 거고, 아니다 옥내 대피를 하게 되면 옥내 대피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방사능 방제 대책 본부를 구성을 해서 발족이 되게 되면 이런 준비를 하게 됩니다. 출입 통제, 교통 통제를 운영하게 되고, 소개 수단, 즉 우리가 주민들을 소개할 수 있는, 자가용이 있는 분들은 자가용으로 소개를 대피를 할 수 있겠지만 자가용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버스, 또 긴급 열차, 이런 어떤 또 우리가 연안 선박 이런 부분들 주민들을 소개할 수 있는 수단을 전체적으로 동원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준비를 하게 되고, 적색 비상이 더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가 악화돼서 이제 방사능이 외부로 누출이 되게 되면 적색 비상이 발령이 되게 되는데, 이와 이제 이런 비상이 발령이 되게 되면 바로 현장 방사능 방재지휘센터에서 주민 소개 결정, 즉 주민 보호 조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즉 옥내 대피를 할 것인지, 즉 옥외로 즉 안전한 지역으로 피난을 가게 할 것인지, 또는 갑상선 방어약품을 복용을 시킬 것인지, 배포와 복용을 시킬 것인지, 이와 관련된 현장 방사능 방재지휘센터에서의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 예방적 보조치료 구역,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파즈 구역, 즉 원전으로부터 5km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즉시 소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시 소개와 동시에 이재민 구호센터를 저희가 대략 한 549개소를 저희가 선정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 소개된 주민의 수만큼 저희가 이제 이재민 구호센터를 개소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거겠죠. 예, 그 외의 지역, 즉 5km 바깥에 있는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사전 소개가 아니라 옥내 대피를 실시하게 됩니다. 옥내 대피 이후에 이제 환경 방사능 감시라든지 이런 영향 평가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소개를 점차 늘려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는 이재민 임시 거주 대책이라든지 복구, 보상 등의 종합적인 이제 보호 대책이 시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부산형 주민 소개 전략은 아까 제가 이제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는 그런 이런 어떤 주민들에게 이런 비상과 관련된 상황 정보 시스템을 굉장히 좀 많이 갖춘 편이 되겠습니다. 재난 온라인 방송 시스템과 긴급 재난 문자 시스템은 어느 지자체나 동일하게 지금 이렇게 활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 인근에는 5km 내에는 비상경보 방송망이라는 게 이게 구축이 돼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30개소가 이렇게 운영이 되어 있는데, 이건 직접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직접 방송이 가능하고 우리 시 기장군에서도 직접 방송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우리가 이렇게 점검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비상이 발령이 되게 되면 긴급하게 가장 먼저 소개를 해야 될 주민들한테 이렇게 비상경보 전파를 하게끔 되겠고, 이 외에도 우리 민방위 경보 방송망이라든지 공중방송을 헬기라든지 또 가두방송망, 마을방송망 한 166개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 또 대형 전광판 등을 통해서 경보를 전파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 시가 직접 구축한 원클릭 재난 문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원클릭 재난 문자는 우리 상황실에서 직접 발송을 하게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전파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좀 강조를 드렸고요. 두 번째 소개 전략은 이 부분은 다양한 이동 수단이라는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지역들을 보면 우리 기장군을 포함해서 울산 울주군, 저 위에 경주 월성, 경주시, 그 다음에 경북 울진군 한울원전, 그 다음에 영광의 한빛원전 총 5개가 되겠는데요. 이 5개 지자체 중에서 원전이 소재한 지자체 중에서 인프라가 가장 잘 그나마 꾸려져 있는 게 또 우리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 수단도 다양하게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직접 우리가 매년 훈련을 할 때 이렇게 긴급 열차를 편성을 해서 주민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학생과 주민들을 소개하는 훈련도 하고 있고요. 또 우측에 보게 되면 전세버스, 이렇게 전세버스를 직접 동원해서 운영하겠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이 연합훈련을 한 이틀에 걸쳐서 했는데, 이때도 차량 50대를 동원해서 직접 주민 600명, 학생 대략 한 400명에서 1000명을 이 버스를 이용해서 직접 소개를 한 훈련을 직접 실시를 했습니다. 또 이런 어떤 전세버스가 만약에 동원이 안 될 경우는 사전에 먼저 공공버스, 즉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를 먼저 동원하는 계획이 직접 수립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선박등도 저희가 하나의 어떤 아이템으로서 좀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부산형 주민 소개 전략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파주와 유피 지역
방역별로 주민보호 조치를 키홀 전략이라고 해서 16개 방위별로 저희가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방위별로 구역을 나눴습니다. 2km 단위로 해가지고 그래서 마을별 아파트 단지별로 거룹화해가지고 이렇게 우측에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단지를 이렇게 세분화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계획입니다. 계획이라서 이 계획이 비상시에도 이대로 들어맞을 것이냐라는 거는 사실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 계획이 저희가 매뉴얼에 되어 있고 이 매뉴얼을 토대로 해서 계속해서 훈련과 또 주민들의 교육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주민 보호 조치를 하게 되겠고요. 네 번째는 이제 이 PAG와 UPG에서 직접 우리가 청색 비상이 발령이 되게 되면은 청색 비상 시 바로 출입 교통 통제 구역을 굉장히 사전에 통제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한 2시간 이내로 저희가 통제 구역을 선점을 해서 대략 한 43개 구역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또 주민들이 이런 어떤 경보 방송을 듣게 되면은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제 소개를 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교통이 혼잡스럽고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사전에 이제 교통을 통제한 즉 우리 시로 들어오는 부분들을 양쪽에서 다 틀어막고 그다음에 가장 교통 혼잡이 있을 수 있는 곳들을 경찰청과 또 해당되는 기장 경찰서 이런 지역과 협의해서 선정한 지점을 사전에 선점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미국 가서 저희가 이제 반영한 부분은 뭐 잘 아시다시피 13분 국도, 31번 국도, 또 부산 울산 고속도로, 또 무슨 외곽 고속도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다 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왕복 2차로 편도 2차선, 4차선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비상시에는 들어오는 부분과 나가는 부분을 막고 들어오는 부분을 잘 막기만 하면은 양쪽 차선을 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토네이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100만 명씩 막 이렇게 소개를 할 때는 그런 차선을 아예 전반적으로 다 왕복 차선을 주민 대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우리 시도 그런 부분을 매뉴얼에다 집중 넣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뭐 과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소개 수단적 이런 전세 버스나 이런 부분들 기사들이 직접 뭐 동원이 안 되면 어떡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공공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각 우리가 그 동해 남부선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순환형으로 돌게 된다면은 어쨌든 이 기차는 코레에서 직접 운영이 비상시에도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공공버스는 직접 공무원들, 경찰들 이런 쪽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비상시에 주민들을 놔두고 저희들이 동원이 안 될 리는 없겠죠. 그래서 직접 그런 걸 순환버스를 이용해서 주민들을 실어 나르게 되면은 기차에서 충분히 우리가 소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우발 상황은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매뉴얼에 반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훈련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다섯 번째로서는 주민 소개 전략으로서 시설별 재해약자들에 대해서도 상시 이제 파악을 좀 해두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재해약자 시설 관리 카드로서 학교하고 제가 이제 어르신들 선양 시니어 빌리지를 이제 두 개를 예를 들었는데 학교 같은 경우는 자천 초등학교 위치가 어디고 그다음에 이쪽에 경보 전파는 어떤 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현재 총원이 몇 명이나 되고 인원들 몇 명이나 되고 이 학생들의 필요한 차량은 얼마나 되고 자체적으로 확보된 차량은 어떻게 돼 있고 차량의 진입 도로는 어떻고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관리 카드화해서 운영을 반영을 하고 있고요. 매년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어르신들 계신 이제 선양 시니어 빌리지 같은 경우도 이 부분도 동일합니다. 해서 경보 전파는 이쪽에 이 빌리지에는 어떤 걸 이용해서 경보 전파를 할 것인지, 그다음에 현재 이분들이 몇 명이나 이쪽에 환자들이 계신지, 환자의 상태는 어떤지,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보유한 차량은 어떤지, 그다음에 이쪽에 차량은 몇 대가 소요되는지, 누가 지정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엘리베이터는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만들어서 각 카드화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황들을 전반적으로 꿰뚫고 있어야지 비상시에도 누락이 되지 않고 이런 분들을 전반적으로 소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부분은 재난 취약자 계층은 아까 얘기했듯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후타바 병원의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발전시킨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청색 배산 시에 소개를 우리가 건의하게 되면 이분들은 30km 바깥에 1대1 매칭을 통해서 시설로 직접 소개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어떤 이재명 구호 거점센터 즉 요 부분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발전시킨 부분인데요. 그 당시에 보니까 사실은 일본도 동일하게 저희와 같이 방산 비상교육 바깥에 이런 이재명 구호 시설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시설들로 주민들을 소개하라고 주민들을 피난하라고 방송을 하고 안내를 했지만 직접 가보니까 시설들이 잠겨져 있고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었고 그다음에 3월 11일에 굉장히 추운 날씨였습니다. 동계 상황이었는데 이 당시에 이 주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체계가 전혀 없다 보니까 이동을 하면서 또 이동 이후에도 예를 들게 되면은 주민들이 10시간에 걸쳐서 구호소에 도착을 했는데 그런 환자들을 이동할 수 있는 될 것도 없었고 해서 학교에 있는 커튼을 찢어서 직접 그런 환자들을 이동을 시키고 책상을 이용해서 책상에 눕혀서 그런 환자들을 이동을 시키는데 한 2시간 이상이 소요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구호소를 아 이재민들이 어느 한쪽으로 오게 되면 어느 한쪽으로 다 오진 않겠지만 이런 어떤 거점 차원에서 뭔가 거점이 필요하고 거점을 통해서 이재민들이 오게 되면은 등록을 하고 등록된 수만큼 이재민 구호소를 개소를 하고 그런 분들이 또 그런 구호소를 통해서 이산가족이 상봉되는 그런 체계가 좀 필요하다 해서 요런 우리 시만의 일단 요런 체계를 좀 만들어서 지금 발전을 시키고 또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일본과 그다음에 저쪽 미국에서도 굉장히 호평을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지정한 구호소에 대해서도 직접 이제 이렇게 이재민 구호소라는 부분을 안내 간판을 통해서 이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예. 또는 이제 이와 관련돼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시에 그런 어떤 큰 부분에서 이제 문제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세부적으로 문제가 많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교훈을 삼고 또 우리 시의 부산형 방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또 대책이 평상시에 추진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원자력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방호 협약이라고 해서 물리적 방호 부분이 있습니다. 사보타지라든지 테러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직접 운용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방호 태세를 우리가 직접 확인하고 있고 또 하나 최근에 이제 문제되는 것처럼 이런 국가 중요 시설에 사실은 무인 드론 이런 비행체들이 굉장히 무분별하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와 관련된 시스템을 또 운영을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순찰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군경, 소방 등 관계기관 간의 합동으로 현장도 확인하고 있고 통합 매뉴얼을 만들어서 또 이 합참으로부터도 굉장히 선도적인 부분으로 인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사례와 같이 그 당시까지는 우리 시는 국가 차원에서의 환경 감시 체계는 갖추어져 있지만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런 방사선에 대한 어떤 감시 체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략 한 25억을 2012년부터 투입해서 우리 시만의 부산형 이런 어떤 통합 방사선 감시 체계를 구축을 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방사선은 눈으로 볼 수 있거나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냄새도 안 나고 색도 없고 감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를 통해서만이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돼서 우리 시만의 이런 어떤 통합 감사는 감시 체계를 이제 가축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육상 같은 경우는 대략 이제 50개소 즉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저 우리 시가 있는 김해공항까지 해서 각 근역별로 해서 50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이동시간 19대 풍향에 따라서 이제 설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을 직접 이제 군인이나 경찰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배낭용도 구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장군을 포함해서 우리 시 가장 가까이 있는 기장군, 해운대, 금정구에는 이렇게 차량용 위에다가 방사능 디텍터를 이렇게 한 1억 5천짜리인데 설치해서 직접 도로를 달리면서 방사능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러면 이 감시된 측정 값이 바로 상황실로 바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오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유라몬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매 실시간으로 공개도 하고 있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경찰청, 해경, 소방 등과 확인해서 저희가 이렇게 헬기를 이용해서 또 공중 방사능 탐지 훈련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육상, 해상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런 훈련을 상하반기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갑상선 방어약품인데요. 이 갑상선 방어약품 같은 경우는 661만 8천 정을 저희가 방사선 비상기획구역 30km 내에 우리 228만 명에 대해서는 약 120%를 저희가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고용량, 저용량으로 나눠서 이렇게 비축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이거를 비상시에 긴급하게 배포할 수 있도록 뭐 우리가 각 10개 구군의 행정복지센터하고 학교, 병원, 요양시설 등 대략 한 273개소의 사전 배포 체계를 갖추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함을 만들어서 직접 배포하고 있고 함을 열면 이렇게 지금 갑상 방어약품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된 또 이제 직접 방어약품 관리자들에 대한 직무 교육을 매년 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합동 점검도 하지만 이들에 대한 이제 교육도 하고 또 갑상선 방어약품은 대략 한 7년까지 유효기간이 이렇게 보장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유효기간을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확인해서 계속 약품도 교차하고 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은 이제 이와 같은 방송 비상이 발령이 되게 되면은 현장에 나가서 교통을 통제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주민들을 안내하고 소개하고 하는 모든 활동을 공무원들이 하게 되는, 이 공무원들을 이 현장 대응 요원이라고 합니다. 이 현장 대응 요원들도 안전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요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방제복이라든지 안전 통지 물품을 사전에 이렇게 비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런 주민들이 이재민 9호소로 왔을 때 대략 응급 구호를 할 수 있을 만큼 한 8,100세트를 이렇게 해서 긴급 구호 물품을, 응급 구호 물품을 저희들가 가지고 있고요. 이 구호 텐트는 저희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직접 포항 지진이 발생했을 때 흥해체육관에 그날 밤에 저희가 직접 직원들하고 21시에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 긴급한 상황에서 그날 이제 이재민들이 발생이 되었고 홍해체육관을 포함해서 대략 9개의 이재민들이 고소가 운영이 되는데 굉장히 우왕좌왕했고, 사실은 뭐 거의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시간에 가면서 조금씩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는데, 황해체육관에 가서 보니까 이후에 한 3일 이후부터 이제 일어났던 이재민 고 텐트가 이제 외부 업체에서 지원한 텐트가 있는데 굉장히 낮고 불편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외에 이제 기관 차원에서 이제 뭐 적십자사에서 이제 뭐 세탁 차량이라든지 급식 차량이 와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여성들이든 남성들이든 속옷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맡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속옷을 빨았을 때 텐트 안에 넣을 수 있는 부분들, 또 일어서서 옷을 입을 수 없는 부분들, 또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 직접 텐트 생활을 하면서 저희가 이틀 동안 그런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우리 시가 별도로 텐트를 만드는 업체하고 협약을 통해서 이재민 9호 텐트를 만들어서 대략 한 지금은 2,500세트를 비축을 하고 있고, 내년 이와 관련된 것도 2인용, 4인용으로 해서 비축을 조금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사실은 뭐 아까 후쿠시마도 보셔서 알겠지만 야간에 많은 주민들이 소개가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야간에 그런 어떤 학교나 이런데 피난 가게 되면은 사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거든요. 예. 또 하나 거기 이제 동계일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먹는데도 굉장히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사실은 또 몇 개 정도는 굶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가 또 이런 냉동 건조 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또 비축을 또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난에 대해서만큼 과하게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신조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좀 이렇게 대응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혹시나 뭐 그런 어떤 어, 어, 사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올 봄에 울진 산불 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통신이 다 연결이 안 됐습니다. 우리 뭐 KT부터 해서 LG, SK텔레콤 전화가 다 안 됐고, 그럼으로 인해서 기관 간의 소통이 잘 안 되었고 이랬는데, 유일하게 살았던 게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가 발전시킨 부분이 이 PSLT라고 재난통신망입니다. 이 재난통신망이 유일하게 살아 있어서 이걸 통해서 울진 산불 현장에 모인 군, 소방, 경 해서 모든 기관들이 각각의 소통이 될 수 있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방사능 재난 시에도 분명 혹시나 또 자연재난으로 인한 복합재난 시에는 이런 통신망이 모두가 다 불능인 상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방송망을 별도로 구축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가두 방송망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읍면에 나가면은 이렇게 트럭도 있고 차가 있습니다. 그 차 위에 지붕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동식 가두 방송망을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차량을 타고 가면서 방송을 할 수도 있고, 이건 전원이 필요 없죠. 차량만 움직이면 할 수 있는 거니까. 또 하나는 휴대폰으로 문자만 넣더라도 바로 문자가 TTS가 바로 음성으로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년 조금씩 확보해서 지금 현재 18개를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고, 각 구군에 저희가 배포하고 있고, 이 배포한 걸 가지고 담당자들을 훈련을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재민 임시 주거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좀 제가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해에는 제가 행안부를 통해서 대략 한 10억 5천만 원을 통해서 제가 30km 바깥에 이렇게 재난관리자원 통합비축센터를 이렇게 구축을 했습니다. 대략 평수로 따지면 한 450평, 500평 정도 되고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와 관련된 이재민 구호 물품과 관리라든지 또 현장 대응용들에 쓸 수 있는 저희가 최소한 3일 정도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을 비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비축 창고고요. 또 우리 시가 또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렇게 동남권에는 사실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복합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고, 또 울산, 부산, 울산, 경남
또 우리 동남권으로 보면 원자력 발전소가 굉장히 많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재난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 다양한 재난이 발생이 됐을 때 뭐 우리 시에 있는 주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까지도 그런 어떤 재난이 발생이 되게 되면 직접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자 해서 우리 시가 이렇게 좀 선도적으로 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하면 다들 또 원자력을 전공하신 분들이 굳이 100만 분의 1 정도의 확률뿐이 안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재난은 뭐 언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다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시 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와 관련돼서 사실은 이제 주민들, 학생들 대상으로 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 교육을 저희가 이제 매년 이렇게 주민, 학생, 또 이제 공무원들, 선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학교 교육 같은 경우는 전문 강사들 지금 현재 14명을 육성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연평균 한 대략 150회 정도, 120회에서 150회, 10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대략 한 2만 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고, 주민들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교육 외에도 지난주에 훈련했던 것처럼 한 학교 아예 통째로, 한 학교를 통째로 해서 이렇게 직접 하루에 전체적으로 이제 방사능 방제 대피하는 훈련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훈련에는 기장군, 해운대, 금정구 95개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 선생님들이 이 방사능 비상 발령에 따라서 전체 학교가 동시에 그런 어떤 방제 교육을 하고 영상을 만드는 걸 학생들한테 각상선 방어약품을 배포하는 훈련도 직접 학교가 전체 다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훈련을 이제 뭐 공무원, 주민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이런 정기적인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공무원들이 또 자주 바뀌고 또 주민들, 학생들도 자주 이렇게 학년이 또 올라가고 바뀌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어, 확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직접 한번 이렇게 참여하는 게 훨씬 더 큰 임팩트가 있다는 걸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하게 되었고, 그래서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보면 이제 이렇게 학생들이 가운을 입고 있는데, 이 학생들은 우리 동의대학교 학생들입니다. 간호학과, 응급구조학과, 물리학과 학생들인데, 이번 훈련 때도 한 180명이 직접 참여해서 버스에 직접 3명씩 이렇게, 간호사 1명, 응급구조사 1명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유도요원인 공무원 1명, 선생님 이렇게 해서 짝을 이뤄서 각 버스마다 다 타서 이렇게 주민들을 소개하고 학생들을 소개하고 케어하는 그런 이제 훈련을 하고 있고,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벌써 한 4차례 정도 훈련을 해서 직접 이런 비상이 발생되거나 우리 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직접 의료 인력, 의료 보조 인력으로서 직접 투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뭐 이 부분은 실시간 원전 가동 모니터링인데, 우리가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하고 그다음에 2012년 2월에 있었던 1호기 스테이션 블랙 아웃이 있습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 잘 아실는지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때 스테이션 블랙 아웃이 마침 외부 전원이 끊겼고, 또 손해 전원인 비상디젤 발전기가 한 대는 정비 중에 있었고, 한 대는 또 솔레네이드 밸브가 문제가 되면서 가동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정전이 약 12분간 있었고, 15분, 즉 3분만 더 있었으면 바로 청색 비상이 발령될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온도가 해결력 온도가 대략 이제 36.9도였는데 58.3도까지 대략 21.4도가 올랐습니다. 굉장히 온도도 굉장히 급상승되었고, 또 방사능 비상이 바로 이제 청색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단계였지만, 응급 조치를 하고 하면서 다행히 이제 그런 어떤 방사능 비상 발령이 안 된 그런 부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당시에 이제 일부 은폐가 되고 이제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직접 실시간으로 원전을 우리 시도 직접 크로스 이제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아톰케어 SIDS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원전의 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무실에도 구축이 되어 있고, 또 사업자는 원자력 한손 같은 경우도, 한국수로 원자력 같은 경우도 원전 안전 정보 수집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직접 이제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재난안전통신망을 제가 이렇게 지금 PSLT를 각 구원 16개, 119대하고 시청에 21대, 총 141대를 구축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훈련을 계속 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어떤 그 외에도 이런 어떤 상황정보 공유 시스템 같은 화상회의인데, 화상 영상정보 시스템도 한 3개를 백업 시스템에서 이제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각각 이런 어떤 소통 협의회를 구축을 하고 있고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좀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영화 판도라 때문에 사실은 어떤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탈핵을 하게 되는 계기를 또 만든 것도 이 판도라 영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쏟아부었던 주민들의 뭐 사업자든 정부든 또 우리 시든 지자체든 주민들에게 쏟아부었던 많은 이런 홍보와 관련된 부분이 판도라 영화 한 편을 통해서 완전히 무력화되는 그런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판도라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원전 이상 상황, 고장이 발생해도 한수원이 이제 조직적으로 은폐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톰케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다 체계가 갖춰져 있어 사업자가 은폐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또 하나 두 번째는 방사선 비상시가 발생이 되면 주민에게 통보한 방법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는 5km 내는 21개 마을이 있는데 이 21개 마을에는 비상경보 방송망이 3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 내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해서 마을 방송이라든지 방송망들이 전체적으로 잘 갖춰져 있어서 주민들에게 원활하게 통보가 신속하게 통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뭐 영화에서는 방사선 비상이 발생이 되게 되면 아무런 대응책이 없다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이제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어떤 방사선 비상이 백색, 청색, 적색 방사선 비상 단계별로 국가와 지자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각각의 이렇게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조치를 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트레이닝, 훈련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원전으로부터 방사능 물질이 부지 외부로 노출될 경우 자체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냐?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12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진 이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사례를 교훈을 통해서 우리 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약 22년까지 25억을 투입해서 통합 방사능 감시 시스템을 구축했고요. 우리 시가 선도를 통해서 다른 지자체들도 이제 우리 시를 벤치마킹해서 많은 지자체들이 이제 이런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이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국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인 이제 국가의 전체적 환경 방사능 감시 시스템을 여기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일본의 스피드 시스템이 복합 재난에서 망가져서 그런 거와 관련된 대응을 못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시스템이 2중 3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 우리가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아울러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해수 감시망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상수도 같은 경우에 대해서 영하 한 700건 정도를 분석해서 우리가 매달 공개를 좀 하고 있습니다. 또 반경 이제 판도에 보면 원전 반경 30km의 주민 대피가 가능한가라고 되어 있는데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0km의 주민을 동시에 대피시키진 않습니다. 또 사실 30km의 주민을 동시에 대피시킨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하죠. 제가 우리 부산시만 하더라도 30km의 주민이 228만 1000명인데 이 동시에 만약에 주민들이 대피하게 된다면은 가장 가까이 있는 주민들이 기장군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 주민들이 앞에 있는 주민들이 다 나가기 전까지 계속 현장에서 방사선에 피폭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놔두진 않겠죠.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사실 그분들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먼저 사전에 소개하는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이 방사선의 3대 원칙이 있습니다. 거리, 차폐,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자칫 차폐가 되기 때문에 차폐도 되고 또 원자력 발전소로 거리만 멀어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가 안 되고 있고 또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3대 원칙에 따라서 옥내 대피만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인 지적 후쿠시마 원전 사고 사례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을 말씀드렸듯이 5km 이내에 즉 원자력 발전소 가장 가까이 있는 주민에 대해서만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소개하면 되고 나머지 주민들은 자가 각각 시설에서 옥내 대피만 하는 것만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이를 통해서 릴리스가 되고 난 이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방사선 감시 시스템을 통해서 주민들이 추가적인 소개가 필요하다면은 그걸 통해서 추가적으로 소개를 시키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또 자가 차량이 없는 주민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사회복지 시설이라든지 병원, 학생들에 대해서는 시설별, 학교별로 인원수를 교류해서 저희가 공공버스와 이런 어떤 동해 남부선 기차 등 다양한 이동수단을 편성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 또 그와 관련된 훈련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시에 풍화 지역 위주로 이제 주민들을 소개가 되었는데요. 멜트다운 즉 이제 핵 연료가 녹아내리고 수소가 발생이 돼서 폭발이 되는 데까지는 대략 한 23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앞서 전문가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후쿠시마 원전에 비해서 이 컨테인먼트가 체적이 5배나 좀 넓고 또 수소 제거 설비인 파 장비가
호기마다 한 대략 30-40대씩 설치가 돼 있고, 그래서 최소 72시간만큼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72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소개하는 데 있어서 영화에 나온 것처럼 저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영화에서 보면 대피한 주민을 실내 체육관에 이제 가두고 경찰 등 공직자들만 철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웠는데, 실제로 우리가 대피 주민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일어났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방송 비상이 발령이 되게 되면 주민들한테 그런 마을 방송망 등을 통해서 이제 신속하게 알려드리고, 그럼 주민들이 이제 마을별로 이제 마을 회관의 집결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집결지에 집결하게 되면 그 집결 시간에 맞춰서 사전에 동원이 준비된 그런 차량들을 바로 이제 집결지에서 이제 차량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공무원 유도 요원들, 마을별 유도 요원 공무원들,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응급 의료 인력들, 이런 인력들이 다 탑승이 된 상태에서 마을별로 차량들이 가서 주민들을 집결지에서 태운 다음에 그분들을 사전에 계획된 이재민 구호 고습센터로 이동해서 가족이 상봉이 되고 이재민 등록 후에 각 구호소로 배분이 되는 그런 단계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저희가 이재민 구호 물자를 이제 비축을 하고 있다고 8,100점을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저희가 이제 비축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지난주에 훈련할 때도 이 비축분이 이제 우리 지금 제9호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제9호 물류센터가 이제 함안에 있었는데, 그 함안에서 차량 14대를 이용해가지고 직접 운송하는 훈련도 같이 요번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 훈련은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도 하기 힘든 훈련이었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요번에 훈련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사전에 비축이 되어 있고 훈련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화 속에서 이제 이 부분은 가동 원전, 건설 원전의 기술적, 공학적, 사실은 팩트는 뭐 이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런 냉각제 상실 사고, 즉 녹화 사고는 발생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 국내 원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리히트 규모 6.5, 즉 0.2지에 설계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또 이제 0.3진 7.3으로 이제 기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직하에서 그렇게 발생이 된다더라도 안전성이 어느 정도 충분히 보장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영화 속의 장면에 보면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혀 좀 팩트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계속해서 뭐 이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공학적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지만, 안전을 담당한 제가 뭐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또 사실은 뭐 세상에 100% 안전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와 관련된 그런 어떤 비상을 대비해서 이런 시스템도 갖추고 있고 비축하고 있고 또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나름대로는 안전하지만 어쨌든 100% 안전하지 않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제가 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1시간 넘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좀 빨리 말씀을 드릴 건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좀 말이 좀 빨라지게 됐는데, 혹시나 이렇게 제 설명이 좀 부족했거나 했으면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몇 번 좀 질문을 받고 제가 좀 또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저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참석자분들의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